네, 이번 시간엔 이제 물건에 관해서 할게요. 자, 물건. 지금 뭘 공부하기 위한 거냐면, 지금 우리 민법 제 1조, 2조, 그래서 통칙을 했어요. 민법 제 1조와 민법 제 2조의 통칙은, 자, 민법 1118조까지 흐르는 기본적인 정신 이거예요. 이 통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권리의 주체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권리의 주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 했죠. 권리의 주체가 자,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공부할 게 권리의 객체는 뭐냐. 이 권리의 객체는 우리 뭐 재산법으로서 물권, 재산권으로서 물권과 채권이 있죠. 가족권으로서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는데 재산권만 가지고도 봤을 때도 물권이라고 하는 재산권 그리고 채권이라고 하는 재산권 이렇게 있는데 물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건을 그 객체로 하고 있죠. 그래서 물권은 객체가 물건 아니면 일정한 권리예요. 물건 아니면 권리인데 채권의 객체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급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제 첫 시간에 이렇게 했던 건데 이 채무자의 급부는 급부의 유형에 따라서 각자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획일적인 기준을 두기가 어렵고 그래서 각 채권편에서 그 채권의 유형에 따라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 민법 총칙에서는 물건의 객체인 물건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물건의 객체는 물건뿐만 아니라 일정한 권리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만 공부한다고요? 물건에 대해서만 공부한다 그런 얘기죠. 가족권의 객체다라고 하는 거 가족권도 친족권하고 상속권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거기서 다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친족, 상속.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다. 그럼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민법 제 98조에 보면은 물건이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법 제 98조에 나와 있어요. 물건이란 유체물,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이것도 물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거를 물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체물이고 전기고 다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관리할 수 있는 전기,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념이 정리가 되려면 인체의 일부가 아닐 것 그래야 돼요. 인체 또는 그 일부가 아닐 것이에요. 사람이나 사람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물건이 될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의 일부를 가지고도 뭐 증여도 하고 뭐 이식도 하고 매매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물론 매매는 불법이지만 그래서 뭐 피 같은 경우도 혼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가 물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체나 그 일부는 원칙적으로 물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법조문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왜 관리가 가능한 전기, 관리가 가능한 유체물,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 또 물권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물권은 권리의 주체는 이인이니까 이인이 자신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지배하느냐?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또 직접적으로 지배한다. 지배해서 이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한다. 이익을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권리를 물권이라고 얘기를 한다. 물건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권리 외에도 물권이 성립할 수는 있어요. 지배권이 성립할 수는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담보 물건이 그런데 여기서는 권리는 보지 않고 물건에 대해서만 보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 관한 정의가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 그 물건은 배타적 직접적 지배가 가능하려면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가능한 유체물, 관리가 가능한 전기,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도 다 물건이 된다. 그래서 여기 51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인데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관리가 가능하면 전기나 가스, 열기, 냉기, 원자력, 에너지 등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면 무체물이지만 물건으로 본다. 그래서 그건 그냥 전기로 그냥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자연력으로 포함시켜서 물건을 그냥 보는 거고요. 자연력도 관리가 가능하면 물건으로 본다. 신체 또는 그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근데 신체 또는 그 일부가 신체로부터 분리되는 그 분리하는 그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면 신체 또는 그 일부가 원래 신체에서 분리됐을 때 물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식된 심장이라든지 헌혈이 된 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또 물건으로 팔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체나 유골 같은 경우에도 물건성이 인정이 돼요. 근데 사체나 유골은 거래 객체가 아니고 오직 수호와 봉사의 대상이 되는 특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뭐 이런 정도고, 그건 나중에 우리 본 시험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건 참고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알아라 그런 차원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성을 갖춘 물건만이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이다. 그래요. 그 현존해야 된다.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고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의 의미는, 배타적 지배는 내가 지배하는 동안은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배타적 지배라고 얘기를 해요.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려면 이 물건은 반드시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배타적이고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그러려면 범위를 특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독특현 물건만이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이다. 그러면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일물일권주의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독립된 하나의 물건 외에 배타적 지배권인 물건은 하나만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일물일권주의예요. 배타적 지배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건이 하나면 그 위에 물건도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물일권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물일권주의다. 물건이 하나면 물건도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 이런 정도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네, 지금보다는 우리 다음 과정에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 일물일권주의 기본적인 개념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직접적 지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은 독립성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독립된 물건 외에 물건은 하나만 있어야지, 독립된 물건 외에 물건이 2개 이상이 있으면 권리 충돌이 일어나요. 네, 권리 충돌이 일어난다. 그럼 권리 충돌이 일어나면 또 순위에 의해서 보호가 되면 하나의 물건 외에 또 2개 이상의 물건도 성립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만 여기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이나 예외 뭐 이런 것들은, 자, 원칙을 보시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한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의 물건에 동일한 내용의 물건은 2개 이상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이제 분류 방식을 봐야 되는데요. 물건은 먼저 부동산과 동산. 우리 물건은 민법의 분류 방식이 부동산, 동산, 그 다음에 원물, 과실. 요거 하기 전에 주물, 종물 먼저 해야죠. 법전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물, 종물, 그 다음에 원물,
과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부동산과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래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먼저 부동산, 동산 봤을 때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토지는 부동산이다. 그 위에 있는 정착물도 부동산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면 토지는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착물이 토지의 일부냐 아니면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냐 이거는 또 한번 따져봐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을 정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나오기도 많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물건에 관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이제 토지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토지는 부동산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토지 위에 정착물들은요, 크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거 건물이죠. 토지 위에 건물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정착물 중에서는 또 이렇게 생긴 것들 있죠. 이거 뭘까요? 이거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들이에요. 한 그루의 수목일 수도 있고 수종의 수목이 이렇게 서로 움집해가지고 군집을 이루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 수목의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또 미분리 과실 같은 거, 땅의 과실 이런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인삼, 더덕 이런 거 산삼이죠. 산삼, 더덕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우리가 신봤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거. 이런 것들도 토지의 정착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 토지의 과실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우리가 재배를 하는 농작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토지의 정착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물뿐만 아니라 수목 또는 그 수목의 집단,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요거는 미분리 과실이고요. 이건 농작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토지의 정착물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하에는 미채굴 광물이 있어요. 광물. 이것뿐만 아니라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 지표수도 많이 흐르겠죠. 그 다음에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온천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토지의 정착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상에 이렇게 4개를 그려놓고 지하에 하나를 그려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대 1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건물은 지붕과 기둥과 주벽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완성이 됐든 안 됐든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건물이고요.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도 원칙은 이거는 토지의 일부인 거예요. 원칙은 토지의 일부예요. 그래서 토지에 부합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이 임목 등기를 갖췄다든지 아니면 명인 방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아, 여기 지금 잘 모르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안 하려고 그러는데 원칙은 토지의 일부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들이고 요거 미분리 과실들 이것도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는 토지의 일부로 취급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는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해요. 그렇지 않으면 토지의 일부로 취급해버립니다. 이 농작물은 말이죠.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다면 그래. 입도를 갖췄다. 그 말은 수확기가 됐다. 열매가 맺혀져 있다. 그럼 입도가 수확기에 있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가 수확기냐, 어느 정도 익어야 수확기냐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우리 판례가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냥 1년생이면 보통 우리 수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이 되기 전
뭐 심어서 2년 있다가 수확을 한다. 이런 거 말고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 이게 싹이 텄다. 그러면 입도를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수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이라면 입도를 갖췄다고 보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경작자 소유로 한다.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을 했던, 자기 토지 위에 경작을 했던,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을 할 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었던 없었던 관계없이 무조건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으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을 하겠다. 광물도, 이 광물은 언제나 광업권의 객체로서 구교로 합니다. 그래서 광업권의 허가를 받은 자, 국가로부터 광업권 채굴 허가를 받은 자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지상에 4개, 지하에 하나, 이것만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들이고, 요거 하나입니다. 4대 1, 지상에 4개, 지하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 언제나, 영어로 하면 always죠.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게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요 건물인 거예요. 이 건물은 요거 루프, 컬럼 월이죠. 그래요. 컬럼 월이야. 루프, 컬럼 월. 그래서요, 루프 지붕과 기둥과 주벽이 갖춰져 있으면 등기가 됐든 되지 않았든 완성 상태든 미완성 상태든 관계없이 무조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 나머지는 특별한 공시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데,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건물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모두 다 동산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동산이다. 예, 동산이요.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부동산은 등기라고 하는 그 공시방법을 가지고 있고, 동산은 인도 내지는 점유라고 하는 공시방법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거 말고 이런 정도만. 그래서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다 동산이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990조의 부동산 이외, 99조의 제2항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다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은 이 토지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하에도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다 토지의 일부다, 토지의 일부다, 이런 개념이 성립했어요. 그래서 토지와 별개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될 수 있는 것 건물의 최소 요건은 지붕, 기둥, 주벽 정도고요.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은 명인 방법이나 임목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언제나 토지의 부합물이다. 여기서 명인 방법이 뭐냐? 명인 방법은 이름 쓰는 거예요, 이름. 근데 수목이 10그루 정도 되면 하나하나 이름 쓰면 되겠지만, 만약에 수천 그루, 수만 그루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름을 쓰겠어요? 그래서 명인 방법은 이름 쓰는 방법인데, 그때는 울타리를 만들고, 뭐 경계 표시를 분명히 하고, 뭐 농장 이름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명인 방법이에요. 예외적으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들은 임목 등기가 됐다든지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수목의 집단 및 미분리 과실 이런 것들이 있고, 농작물은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으면 언제나 경작자 소유로 하는 것이고요. 미분리 과실 마찬가지예요. 명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광업권의 대상이 된다. 오른쪽에 가면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지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 아니었고요. 토지의 부착물이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다. 뭐 그런 정도고, 오른쪽에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다 동산인데, 동산 중에서 좀 특별한 게 금전이에요. 금전은 가치 척도의 기준입니다.
금전은 누구 금전이 됐든 언제나 소유와 점유가 일치한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우리 학생한테 10,000원을 맡기놓은 그 10,000원은 이미 학생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그 학생한테 맡겨놓은 그 10,000원 주시오 라고 얘기 못해요. 맡겨놓은 10,000원이 아니라 10,000원으로서,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을 줬든지 아니면 5,000원짜리 2장을 줬든지 이미 학생이 점유하고 있으면 그건 학생 겁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달라고 할 때는 맡겨놓은 거 5,000원짜리 2장 그걸로 주시오라고는 못한다는 거죠. 가치 반환으로서 10,000원을 주시오. 그러면 그 우리 학생이 1,000원짜리로 10개를 주든 500원짜리로 20개를 주든 이거는 채무를 변제하는 거예요. 반드시 처음에 보관을 맡았던 5,000원짜리 2개 그 물건으로 돌려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언제나 소유와 점유가 일치한다. 그 말을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가치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10,000원을 돌려주시오라고 하는 거지 맡긴 돈 5,000원짜리 2개 그거 주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언제나 소유자다.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거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은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물과 종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물은 뭐고 종물은 뭐냐. 자, 물건이 2개가 있다. 그런데 하나가 주물이고 하나가 종물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건데요. 자기 스스로가 물건이 나는 주물을 할 거고 나는 종물을 할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건이 있고 또 다른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물건의 소유자하고 이 물건의 소유자가 동일인인데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부속을 시킨다, 갖다 붙인다 그런 얘기죠. 부속을 시키는 이유가 이 물건에 상용에 공한다. 상용에 공한다는 얘기는 평상시의 사용 가치를 높인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용에 공한다는 이렇게 씁니다. 상용에 제공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죠. 상용에 공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건의 사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수적인 용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붙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때 이 물건을 주물이라고 부르고 이 물건을 종물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 종물은요, 처음에 붙일 때부터 이 물건의 사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갖다 붙였기 때문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얘기는 주물이 처분이 되면 종물도 같이 처분되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처분이라고 하는 건 법률 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통해서 주물을 팔았다. 그럼 종물도 같이 팔리는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데 주물과 종물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시계와 시계줄이에요. 시계와 시계줄. 시계와 시계줄 한번 볼게요. 제 시계 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이 시계는 시계와 시계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시계고 이건 시계줄이잖아요. 근데 그냥 주물로 용도를 부르는 겁니다. 이거 분리해도 요거 시계로서 기능 다 합니다. 시계줄만 그 기능이 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편리합니다. 시계줄이 붙어 있으면. 시계줄 없이 이거 들고 다닐 때는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고 출렁출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 안에 앉으면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계줄이 붙어 있으면 팔에다 차고 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시계를 제가 팔고 싶으면 시계 팝니다. 10,000원에. 그러면 이 시계와 시계줄을 다 팔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시계 팝니다. 10,000원에. 그래서 시계 살라고 왔더니 줄은 빼고 시계만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제 100조 2항에도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즉 주분이 처분이 되면 종물도 같이 처분이 된다. 여기 같이 써드릴까요?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인 거예요. 당사자 합의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가 시계 팝니다. 10,000원입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줄 빼고 가로 닫고, 그렇다는 얘기는 시계줄 없이 시계 알만 팔겠다라고 공시한 겁니다. 그때는 시계 알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 100조에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놨는데,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것, 평상시 사용가치를 높여야 된다. 하지만 종물도 분리 처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 그렇습니다. 다만 제3자의 물건도 제3자의 손해의 염려가 없을 때는 제3자 물건도 종물이 될 수는 있다. 그 말은 이 시계 알은 내 거고 시계 줄은 다른 사람 건데, 시계 알만 팔면 5,000원이고 시계 줄만 팔면 3,000원인데 이걸 갖다 붙여보니까 우연히 서로 갖다 붙였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 효과가 좀 생겼다.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하죠. 가격 상승 효과가 좀 생겼다. 그렇게 되면은 갖다 파니까 10,000원 정도 받더라. 그럼 둘이 합의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가서 팔고 나는 6,000원 배당 받아가고 너는 4,000원 배당 받아갈게. 그럼 서로가 1,000원씩 이익이 생기잖아요. 이 경우에는 제3자 물건도 종물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여기에 종물의 효과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근데 임의 규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종물에 미친다. 자, 우리 저당권이라는 거 조금 아실 텐데요. 이건 이제 할까 말까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에 어떤 건물이 있고, 건물의 소유자가 이제 갑이라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줬어요.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갖다 붙인 물건이 있다. 저당권 설정할 때부터 있던 거고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새롭게 갖다 붙인 거다. 그런데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을이 경매를 실행해 버린 겁니다. 경매 실행으로 인해서 병이 경락을 받아버렸어요. 경매 통해서 경락을 받았다. 그럼 저당권은 여기에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물에만 미친다. 그러면 경락받은 병은 이 물건만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종물이나 부합물에도 미치는 거니까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어서 병이 경락을 받게 되면은 이게 저당권 설정 당시에 있었던 없었던 관계없이 이런 것들도 무조건 다 그냥 취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종물에 언제나 영향을 미친다. 3번은 우리 다음 과정에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주물, 종물에 관한 100조 2항은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 적용이 된다. 그래서 거기 1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서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이게 이제 앞으로 시험에 몇 번 나올 거고 우리 공부하면서도 몇 번 나올 거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긴 있는데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갑이면 건물 소유자는 갑을 타인이라 부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갑이 아니고 을일 것이다, 그런 얘기죠.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럼 이 저당권의 효력은
이 토지 소유를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토지에 대한 사용권 없이 지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을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을 텐데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상권 아니면 전세권 아니면 뭐 임차권이겠죠. 근데 전세권보다는 사실은 임차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전세권은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 존속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전세권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일 텐데, 즉 지상권자, 임차권자가 모두 다 을이다. 그러니까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토지의 사용권을 먼저 취득했다. 둘 중에 하나 가지고. 그리고 지상에 건물을 지어서 지가 지었으니까 지 건물이 되겠죠. 또 제3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이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당권 실행 경매가 돼서 누군가가 경락을 받게 되면은 이것도 같이 취득하게 된다.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하는 게 권리 상호 간의 유추 적용이 되면 양쪽 가로 3번의 1번처럼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내지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기타 판례는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백화점 지하에 설치된 전화교환 설비는 백화점 건물의 종물이다.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신축한 수족관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고, 낡은 가재 도구 등을 보관 장소로 이용하는 방, 연탄 창고, 공동 변소, 이거 그냥 다 합쳐서 우리가 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광. 보통 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광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아파트의 다용도실 뭐 이렇게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단독 건물에 이걸 이제 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주물 종물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한번 암기하시죠. 광, 주, 백, 수 이렇게요. 광주, 백수. 그래요. 뭐 특정 지역이 뭘 이렇게 놀리기 위한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괜히 왜곡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광 그래. 주택에 따로 설치된 독립된 건물인 광,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백화점 지하에 설치된 전화교환 설비, 횟집의 수족관 이런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 판례가 주물 내지는 종물 관계다. 종물 관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종물이 아닐 것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공부가 많이 된 거예요. 이거 우리 판례가 주물 종물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광주 백수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이제 원물과 과실이 나오죠. 원물, 과실 그래. 지금 자 우리 주물, 종물도 각각 독립된 물건이었고요. 부동산, 동산도 각각 독립된 물건이었어요. 그럼 원물과 과실은요, 이것도 각각 독립된 물건입니다. 어떤 물건이 있고요. 이 물건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오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에요. 이익으로서 이것도 뭐가 돼야 된다? 물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나오는, 여기서부터 만들어져서 나오는 이익으로서 이것도 뭐가 돼야 된다? 물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으로서 이 물건을 과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실은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눠요. 그래서 법정과실과 천연과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천연과실 먼저 하죠. 그래서 천연과실하고 법정과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정의가 좀 재밌는데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산출물이다. 물건의 용법에 기하여 산출되는 산출물이다. 좀 어렵긴 한데요. 그럼 우리가 개를 키웠다, 돼지를 키웠다.
그랬더니 개가 새끼를 낳더라, 돼지가 새끼를 낳더라, 소를 키우다 보니까 송아지가 생기더라. 그죠? 그 다음에 젖소를 키우다 보니까 우유가 생산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산출물이다. 그래서 이게 천연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법정과실은, 그냥 과실이라고 썼네요. 정신이 없네요. 법정과실은요, 법으로 그냥 과실로 정해놓은 거예요. 천연과실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 법으로 뭐라고 정해놨냐면,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다. 그러니까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다. 일종의 사용이익이다. 이런 것들로 법정과실로 보는데요. 그걸 이제 법정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과실은 독립된 원물은 분명히 권리자가 누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긴 이 과실은 그럼 누가 가져야 되느냐? 누구에게 속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될 당시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원물로부터 분리될 당시에 수취할 권리자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돼지를 키웠다. 근데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 그 새끼 낳을 때 그때가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거든요.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 그 돼지를 누가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었느냐? 돼지 소유자가 키우면서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혹시 돼지 농장을 임대받은 사람이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될 당시에 수취할 권리자, 즉 분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취할 권리자는 누구냐?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유자가 될 테고요. 소유자가 아닌 자가, 기타 소유자가 야 네가 사용 수익하고 네가 좀 키워서 네가 나한테 얼마씩 정도 이익을 줘라. 그래서 돼지의 양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유권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돼지의 사유권을 임차인에게 줬대요. 그럼 그 돼지 새끼는 임차인이 갖는 거예요. 새끼 돼지라 그러는 게 좀 낫겠네요, 발음이요. 새끼 돼지는 임차인이 갖고 그 대신 차임 같은 걸 임대인에게 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내지는 기타 용익권자예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용익권자. 용익권이 없는 자도 선의의 점유자다. 선의의 점유자는 용익권이 없으면서 소유권도 없으면서 용익권 내지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하는 자예요. 이게 선의의 점유자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점유권에서 한 번 더 공부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선의의 점유자. 이런 자들은 천연과실에 수취권이 있고 이렇게 원물로부터 분리될 당시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천연과실은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정과실이다라고 하는 건 법률 규정으로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다. 이게 일종의 사용대가 내지는 사용대가가 금전일 수도 있고 금전이 아닐 수도 있죠. 사용대가 내지는 사용이익 이런 거를 법정과실이라고 볼 수 있고 법정과실은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갑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을 A한테 임대했고 A가 여기서 매월 100만 원씩의 차임을 낸다. 그럼 이게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니까 이게 이제 법정과실이잖아요. 이 법정과실은 누가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 지금 6월분 차임이 나왔다. 근데 6월 16일자로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그럼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었을 테고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었을 테니까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여기서 50만원, 여기서 50만원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 그런데 이 과실 취득권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전부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요. 전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과실도 법정과실도 우리 이제 상가 같은 거 임대차 하면서 뭐 수금 안 된 돈 이런 건 내가 받았다 갚겠습니다. 아니면 네가 받아라 뭐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원물과 과실이다. 그래서 원물,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 과실의 종류는 천연과실과 밑으로 내려오면 법정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의미한다. 천연과실의 취득권자는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수취할 권리자, 수취권자. 그럼 그 수취권자가 누구냐? 원물의 소유자다. 또 선의의 점유자 내지는 용의권자다. 나중에 밑에 있는 저당권 설정자, 양도담보 설정자 이런 자들은 용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정자는 저당권 설정자, 양도담보 설정자가 용의권자고 저당권자나 양도담보권자는 용의권자가 아니잖아요. 요거는 뒤에서 우리 물권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하셔야 이해가 되지. 지금 깡닥으로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다 사상누각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법정과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얻은 금전 기타 물건을 얘기한다. 차임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료,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는 법정과실이지만 지연이자는 금전의 사용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또는 채무변제를 지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과실이 아니고요. 권리의 과실, 근로자의 임금이나 주식배당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물건을 공부하면서 물건의 원물, 과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동산도 물건이고 동산도 물건이잖아요. 주물도 물건이고 종물도 물건이고 원물도 물건이고 과실도 물건이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전은 물건일 수 있겠지만 근로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 사람은 물건이라 부를 수 없겠죠. 이거는 그래서 과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식배당금도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배당금이에요. 이익만 봤을 때는 과실의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원본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원물과 과실이다.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자, 그 다음에 물건의 결합도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물건의 분류 방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분류 방식, 그래서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타 물건의 결합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결합을 했느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강학상의 분류다라고 해서 이걸 강의 학문상의 분류다. 이런 분류 방식이 있는데 민법 규정에 의한 분류는 다 봤고 사실 강학상의 분류는 간단하게 봐도 되지만 결합도에 따른 분류는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 수업 때도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집합물 때문에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건의 결합도에 따라서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집합물 이렇게 나눠집니다. 단일물이다, 합성물이다, 집합물이다.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단일물은 수개의 개체가 결합이 됐어요. 단일물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개체가 상호간에 결합을 했습니다. 결합을 했는데 이 수개의 개체는 개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개성이 없어요. 개성을 상실했고 그래서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 이걸 단일물이라고 합니다. 물건이 하나다. 여기서 개성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다시 분리가 된다. 결합된 상태가 다시 분리가 된다. 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물건으로 돌아갈 수 없다. 대표적인 게 책인 거예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이 책인데 책은 수백 장의 우리 가지고 있는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백 장의
종이가 서로 결합이 되고 그 위에 인쇄가 돼서 책이 만들어졌는데 각 개체는 독립성을 갖춘 개체였는데 이게 책으로 결합이 됨에 따라서 다시 분리가 된다라고 해서 독립성을 갖춘 물건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책을 한번 찢어보세요. 그러면 그 찢어진 한 장은 찢어진 책의 일부인 것이지 독립된 물건으로서 다시 다루는 곳에 활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화장실 가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건 용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단일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합성물도 수개의 개체가 서로 결합을 해요. 결합을 했는데 각 개체는 개성을 유지합니다. 개성을 유지해요. 그러면서도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보석 반지나 자동차, 뭐 주택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보석 반지 한번 볼게요. 다이아몬드 반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 대빵 큰 거예요. 이런 거죠. 그렇지. 여기 또 이렇게 링만큼 알이 크네요. 다이아몬드는 요 부분은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고 요 부분은 링이잖아요.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됐어요. 그런데 각 개체가 개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분리했을 때 이건 다이아몬드로 요거는 그냥 반지로 얼마든지 효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 이게 이제 합성물이에요. 자동차도 그렇고 보석 반지도 그래요. 예, 집합물 마찬가지입니다. 집합물 수개의 개체가 결합을 했어요. 각 개체는 개성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한 개의 물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에 각 개체의 수만큼 물건이 성립해 있는 겁니다. 집합물 대체적인 게 이제 공장이 그래요. 공장이라고 분류하려면 공장용 토지, 공장용 건물 이것만 가지고 공장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여기 공작 기계들 여기도 공작 기계들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테고 기계 기구류 뭐 운반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걸 다 합쳐서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물건의 수를 따지면 토지, 건물, 공작물 각 수만큼 물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이거 하나의 물건으로 일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우리 판례도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도 아니면 관습법 등에 의해서도 이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에요? 이거 건물이 있고요. 담보 제공한다고 보세요. 토지 담보 제공하고 건물 담보 제공하고 이런 것들 각자 하나씩 담보를 제공한다.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나중에 경매 실행할 때도 빼오기도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공장 재단 저당법은 이거 전체를 묶어서 담보 제공할 수 있대요. 그럼 전체를 묶어서 담보를 하나만 설정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담보로서 이것들 다 경매 실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개의 물건 외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해버리는 경우가 돼서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일이 생겨버리죠. 개념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요. 자, 그렇긴 해도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을 구분하는 기준 정도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 근거는 우리 판례나 특별법이나 기타 관습법 등에 의해서도 이렇게 취급은 하더라라고 하는 거 정도. 이게 개념 정리에 좀 중요한 요소네요. 그래서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이렇게 나눠지고 그 집합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집합물은 3번이에요. 집합물에 대해서는 특별법 또는 판례에 의해서 경제적 독립성이 있고 공시 방법을 갖추어진 경우에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권리의 객체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률 행위, 이제 권리의 변동을 해야 되죠. 권리의 객체, 권리의 주체가 누구고
권리의 객체가 어떤 경우,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권리의 주체가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행사하는 그 권리는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하느냐.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칭해서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총칙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칙이 24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12문제, 여기서 12문제가 나와요. 양으로 치면 이제 이쪽이 좀 더 많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오고 머리 아픈 부분들이 좀 나올 거예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시작하셨으니까 이미 반은 가신 겁니다. 그래요. 또 반 갔다고 해서 살짝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그 말의 의미는 반 갈 때까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시작했으니까 반은 왔다. 반은 끝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한번 정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